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서로는 106페이지 옵시다. 106페이지 오시고 기본서는 398페이지. 계속 유치권 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기본이 되는 건 이게 시계사례죠. 시계사례. 다시 요 을은 시계 수리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겼고, 따라서 수리대금 변제받을 때까지 을이 계속 시계를 뭐하고 있을 수 있다. 유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유치권이 있으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다 그랬죠. 그럼 실제로 유치권에 어떤 권리들이 있길래 채권의 변제를 받기에 좋아지느냐, 또 유치권에 어떤 권리가 있으니까 유치권자에게 유리하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냐,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유치권자에게 당연히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이 있는데 아까 유치의 뜻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칠판 잘 볼까요? 그러면 을은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시계 유치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유치권 행사 중인 요 시계를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세배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병이라는 사람이 유치권 행사 중인 시계를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시계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유치권자에게 유치물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일단 이거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유치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유치하고 있는 물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잃어버리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동그라미 하게 되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물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뭐였었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그다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치권도 물건이니까 물건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당연히 물권원 청구권 돼야 안 돼요? 되죠? 돼요. 근데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상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 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 됐었죠? 전세권도 똑같아요. 전세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다면 당연히 전세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도 되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 두 가지가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치권은 그렇지 않아요.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좀 잘 외워둡시다.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시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근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즉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근거가 뭐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까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유치권자에게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간이변제 충당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간이하게 변제에 충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수리대금 채권이 5만 원인데 시계도 5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물건들은 너무 싸서 경매에 넘기기 적당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물건이 뭐 썩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뭐 경매에 넘기기 적당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감정인의 평가에 맡겨서 자기가 직접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걸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유치권자에게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인의 평가에 맡겨서 유치물을 직접 자기 채권에 변제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유치권자에게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다 그랬죠. 유치권 자체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권리라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기억해 둘까요? 경매권이 있지만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유치권자가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을까요? 물상 대위. 이건 저당권 제도를 이제 할 텐데, 저당권 제도는 대표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애가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받은 이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냥 이제 건물은 불타서 없어졌지만 갑에게 뭐가 나올까요? 화재보험금 나오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네가 받은 화재보험금 중에서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을 먼저 변제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상대위라는 거예요. 물상대위.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상대위라는 건 항상 세트가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만 물상대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뭐가 있는 것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만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자는 물상대위성 자체, 유치권은 우선매제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물상대위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실 수취권. 이건 한번 제가 일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칠판을 봐볼까요? 그럼 갑의 승낙을 받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시계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준 겁니다. 그럼 임대차를 해줬으니까 요 을은 병으로부터 뭘 받았을까요? 차임 받은 거죠. 차임조로 받은 돈은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병한테 받은 차임은 10만 원이고 자기가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얼마죠? 5만 원이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5만 원을 가지고 남는 5만 원을 갑에게 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유치 목적물에서 과실이 생기면 그 과실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해되죠? 유치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유치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유치권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 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다음 유치물 사용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먼저 유치물 사용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치물 사용권. 요건 그 합격서에 좀 정리를 좀 해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요 합격서 106페이지 보시면 106페이지 쭉 내려가시면 유치물 사용권이라고 나오죠. 찾으세요? 유치물 사용권 동그라미 6번인데요. 거기다 일단 땡땡 하시고 두 가지를 씁시다. 두 가지. 일단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유치권자에게 유치물 사용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요 시험에 유치물 사용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 있다는 겁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있다. 그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승낙을 받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채무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소유자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유치 목적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승낙에 의한 사용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일단 채무자,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유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입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러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이건 땡땡 하시고 그거 쓸만한 공간 되죠. 그러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거기다가 자동차 사례 이렇게 써볼까요? 자동차 사례. 자동차 사례 이렇게 되죠. 자동차 사례. 이건 그 시계 대신에 자동차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요 시계 대신에 자동차를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갑의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 을에게 공업사, 자동차 공업사 측에 이제 자동차 수리 맡길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공업사 측에서는 자동차를 수리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뭐 할 수 있죠? 유치. 근데 자동차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성능이 좋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타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타주는 게 이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보존. 이게 보존하니까 되는 겁니다. 결국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결국 소유자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현상을 유지시켜주는 거니까 이때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채무자,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채무자,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있죠? 예, 그 똑같은 수업을 해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한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쫙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갔다가 되튀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고 되튀어오는 느낌인데 오늘은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시험 문제 나오면 점유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자 필요비 상환 청구 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 청구도 할 수 있죠. 그럼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즉시예요, 종료시예요? 반환이죠. 점유물 반환할 때 아니면 반환 청구 받았을 때 점유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그다음 지상권자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지난주잖아요. 지상권자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지상권자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임차인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자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자는 조심합니다. 유치권자는 첫 번째, 유치권자는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 목적물에 비용을 들였다. 그러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첫 번째, 유치 목적물에 필요비를 들인 거예요. 필요비 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필요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건 그 어떤 경우 생각되냐면 개 개가 이제 아파요. 그러면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개를 이제 수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수리가 아니구나. 개를 수리한 게 아니고 치료. 제가 20년 동안 수리만 하는 사람이라서 그럼 걔가 이제 아파요. 걔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데려서 얘를 이제 치료를 받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동물병원 측에서는 요 개를 치료해줬으니까 치료비 채권이 생겼죠. 그럼 당연히 치료비를 변제받을 때까지 이 개를 동물병원 측에서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개를 가만히 내버리면 성능이란다. 얘가 죽죠. 그러면 죽지 않도록 현상 유지시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를 뭘 줘야 될까요? 사료를 줘야 돼요. 그게 필요비예요, 필요비. 그러면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유치권자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러면 그 동물병원 사료를 가서 그러면 이때 개를 유치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개를 가지고 있을 때 개에 대해서 유익비가 들어갔어요. 어떤 게 유익비일까요? 미용? 유익비는 그 물건에 또는 객관적 가치를 높여야 되거든요. 객관적 가치. 근데 미용은 뭐 그 주인의 마음이 흐뭇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을 해줬다고 해서 개의 가치가 껑충 뛰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 건 유익비라고 생각되기 어렵고 어떤 게 유익비일까요? 훈련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켰어요. 얘를 이제 맹인 안내견 같은 거, 그다음에 마약 탐지 같은 거 이렇게 또는 민법을 잘할 수 있도록 얘한테 이제 공부를 있게 시킨 거예요. 이렇게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높였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유익비에 대해서는 물건 유익비가 들어간 상태로 물건을 돌려주게 되면 그다음 개를 돌려주게 되면 이 주인은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가치가 껑충된 걸 누리게 되니까 이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유치권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뭐도 있고 뭐도 있죠?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치권자는 어쨌든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인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물건을 보관해야 돼요? 아니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선관주의 의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잘 따라옵시다. 여러분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줘야 될 돈은 얼마죠? 5만 원이죠. 그다음 을이 지금 시계를 유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은 내가 시계 대신에 다른 담보를 너한테 제공해 줄 테니까 시계를 나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채무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수리대금은 5만 원이고 시계가 100만 원짜리라 칩시다. 그러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이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시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갑 쪽에서는 얼마만큼의 담보를 제공해야 될까요? 5만 원짜리 담보를 제공하면 돼요? 아니면 100만 원짜리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다시 수리대금 얼마죠? 5만 원. 시계는 얼마? 100만 원. 이런 경우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다른 담보를 줘야 되는데 5만 원짜리 담보를 주면 돼요? 100만 원짜리 담보를 줘야 돼요? 5만 원짜리 담보를 줘야 돼요? 100만 원짜리 담보를 줘야 돼요? 아니 5만 원짜리 담보를 줘야 돼요? 100만 원짜리 담보를 줘야 돼요? 5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 상당한 담보라는 게 잘 기억이 됩니다. 피담보 채권에게 상응하는 담보입니다. 피담보 채권에게 상응하는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서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괄호에 제가 체크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요 채무자의 권리가 이거예요. 다른 담보 제공을 원인으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어요. 자, 41번 문제인데요. 교환 문제 올려놨죠? 풀어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몰랐던 제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또 같이 해결해 볼까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푸셨어요? 아직 풀고 계시네요. 마저 하세요. 자, 1번 질문 한번 읽을까요?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일단 이게 지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먼저 점유 매개 관계 나왔으니까 이건 어떤 계약을 생각하면 될까요? 임대차. 그러니까 점유 매개 관계 나오면 항상 이거 임대차 계약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그 시계 사례 봐봐요. 시계 사례의 경우에 갑이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을이 자기가 시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무슨 점이죠? 직접 점이죠. 그다음에 갑의 승낙을 받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시계를 빌려줬다. 그러면 병이 직접 점유자가 되고 을은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 이때는 당연히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되죠? 따라서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이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되죠? 유치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건 OX예요. O.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갑시다.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경락인 동그라미 하시고 경매 절차에 경락받은 이 사람은 누가 똑같은 사람이 되냐면 이 사람은 물상보증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누가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물상보증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요 유치권 제가 설명하면서 시계 수리대금 변제를 못 받았으니까 병 나한테 시계를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유치권 주장하는 거 되죠. 대신 이 경락인에게 그럼 네가 대신 수리대금을 갚아라. 이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락인은 일단 여기 없어요. 채무가 없다는 겁니다. 채무는 없고 책임만 지는 사람이에요.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항상 이행 청구를 하는 건 채무 있는 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있는 자에게만? 채무 있는 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락인 자체는 이 사람은 수리대금 채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얘는 뭘 진다 그랬죠? 책임.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5만 원을 갚아야만 시계를 인도받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피담보 채권에 대한 자기 재산으로 책임진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뭐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해요. 왜냐하면 이게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걸 막으려면 이걸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이행을 청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계 사례 같으면 을이라는 사람의 갑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압류, 가압류, 채무의 승인 이런 게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하고 상관없이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중단된다. 그냥 진행한다는 겁니다. 결론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4번 한번 읽어봅시다. 유치권자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제도 이름 뭐죠? 이게 과실 수취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유치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그다음 5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임대차 사례 한번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임차 건물에 필요비를 드리고 유익비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이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면서 그 건물을 쓰는 건 적법한 거예요? 불법한 거예요? 지금 임대인 쪽에서 필요비를 안 주고 유익비를 안 줘서 임차인이 그 건물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건물을 쓰는 건 적법이다, 위법이다? 당연히 적법한 거죠. 적법. 그러니까 요 사용 밑에다가 적법을 쓰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의 행사 일환으로 유치 목적물을 점유하는 건 당연히 무슨 점유가 된다? 적법한 점유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끝에 이때는 적법하니까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뭐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아까 봤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또는 채무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유치물을 사용했다. 이렇게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적법한 거니까 이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자 쪽에서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될까요? 1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치권의 뜻 한번 해봅시다. 유치권은 뜻이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뭐하면서 점유하면서 계속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유치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랬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저당권 제도를 한번 해봅시다. 저당권 제도. 그러니까 담보물권에서는 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제도인 겁니다. 저당권 제도. 일단 합격서로 108페이지. 그다음에 기본서는 404페이지인데요. 자, 그러니까 저당권 제도는 또 유치권 제도보다는 양이 조금 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좀 심도 있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이건 조금 더 집중을 좀 해봅시다. 저당권 제도.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을로부터 이제 대출을 받은 겁니다. 대출. 근데 요즘 진짜로 그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나가는 이자가 장난 아니지 않아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자 내느라고 쓸 돈이 없잖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 부동산 업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요즘 많이 하시던데 그 코로나 전보다도 훨씬 지금 힘들다고. 그때 IMF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에 거래도 없고. 근데 또 일은 또 엄청 또 열심히 하는데 이게 계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손님 붙여서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어그러지고 이러니까 그 밥 먹으러 갈 때도 맨날 이게 기운 빠져가지고 이렇게 저기 앉으면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부동산 얘기만 하거든요. 진짜 부동산 하루 종일 부동산 얘기만 아침에.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퇴근도 잘 안 해. 계약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당장 월세 내야 되고 직원 월급 주고 그래야 되니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죠. 근데 또 계약이 될 때는 또 어떤 사무실은 또 계약이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무실에 그 상가 건물에 그 부동산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대부분 다 열심히 해요. 대부분 다 열심히 하는데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공부도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보면 이게 공부할 때 습관하고 실무할 때 습관 되게 비슷해요. 대부분 누가 좀 잘하냐면 그 메모 잘하는 사람도 있죠. 꼼꼼한 사람들 일도 훨씬 잘해요. 진짜로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저 아는 그쪽 상가는 한 8개 있거든요. 8개 있는데 한 사무실에 그 동네 물건, 그 아파트의 물건 한 50% 이상 다 한 사무실에서 다 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또 잘만 하면 또 이기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좀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 그 공부할 때 이게 어느 단계가 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업도 어느 정도 되면 그 세월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면 나와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무실은 엄청 옮겨 당기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좀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딴 것도 해보고 입주장 했다가 또 뭐 했다가 이렇게 상거도 했다가 끄적끄적 이러면 쌓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오래 앉아 쌓이고 계속 공부를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무슨 공부가 되게 중요하냐면 책을 좀 보세요. 그 책을 워낙 안 보니까 진짜. 그리고 계약서 쓰는 연습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지금 학교서대로 쓰면 돼요. 거기 나오는 조문대로 쓰면 되거든요. 여기 다 판례집이에요. 판례 중에서 실무에 써먹을 만한 제가 다 거의 대부분 다 넣어놨어요. 제가 부동산 한달님한테도 우리 집에 한 10건 와가지고 다 줬거든요. 뭐 궁금하면 여기 찾아서 쓰라고. 근데 그림도 이번에 그려놨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 얘는 공부할 때 그림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 이렇게 좋은 걸로 공부하냐고. 그래 그렇죠. 근데도 사람들 공부 안 한다고 요즘에. 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힘든 건 맞는데 또 힘든 시기를 또 공부를 하면서 잘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곧 3월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모의고사 이제 오죠. 스트레스 받아요? 해봐야죠. 그래도 한번 해봐야죠. 부딪혀서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좀 잘 준비해서 첫 시험을 좀 잘 치르도록 해봅시다. 분위기 좋았다가 망쳤어요? 해봐야죠. 파이팅 하면서 해봐야죠. 자, 다시 올리도록 합시다. 저당권제도. 자, 집중. 자,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가지고 있고 을로부터 이제 1,000만 원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요 돈 빌려주는 계약 이름 뭐죠? 금전 소비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 그 밑에 요 을의 이름 뭐야? 돈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대주. 그다음 갑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차주. 그다음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뭐죠? 채무자. 을은 뭐죠? 채권자. 그러면 이때 요 을은 갑이 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질권이고, 그다음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이게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건물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죠. 그럼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은 이게 저당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은 다른 게 없고 그냥 저당권 설정 계약을 일단 맺으면 돼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 보통 이렇게 책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이 을과 어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갑이 을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얼마를 갚지 못하면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네가 내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네가 내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 이렇게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은 저당권 취득의 원인이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죠.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가 변동이니까 몇 조가 적용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186조. 조문 어떻게 돼요? 아직은 좀 입에 덜 붙었네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럼 반드시 뭘까지 해야 되죠?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저당권 취득하는 거죠? 을이 저당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은 저당권 설정자, 을이 저당권자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대출을 해주고 그다음 갑의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받은 은행이 건물에 들어와 살지 않죠. 당연히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요 을은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집행권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 을이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때 갑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나오니까 갑을 상대로 재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거, 이건 무슨 경매라고 그러죠?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고, 담보권 실행 경매는 무슨 경매라고도 그래요? 임의 경매라고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담보권 실행 경매의 경우는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게 1억 원의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저당권자에게 경매권과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무슨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권은 이건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무슨 권리죠? 종된 권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저당권 파트를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주된 권리에 해당되는 뭐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갑이 채무자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럼 좀 전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의 1,000만 원의 돈을 빌린 겁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는 돈 빌린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 돈을 빌린 거죠.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은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갑과 을.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죠? 병과 을이죠.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을과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는 건 병이 을에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 네가 나의 토지를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병과 같은 사람 이름 중요하죠.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좋았어요. 이게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그러면 물상보증인 하면 아까 강조드렸던 점이죠. 물상보증인은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뭐만 있다? 책임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물상보증인은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증인 있죠. 그냥 보증인. 그냥 보증인 채무 있어요, 없어요? 채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증인은 채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런데 물상 보증인은 물건으로 보증을 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보증인은 사람, 자기가 이제 사람이 보증이 된 거고 사람을 담보로 준 거고 그다음 물상 보증인 물건을 담보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물상 보증인은 무엇은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7번 보시고 갑이 빌린 돈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런데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을은 물상 보증인에게 네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 채무 있는 자에게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물상 보증인은 뭐가 없어서 채무가 없어서 이때 우리 물상 보증인에게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청구를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면 을이 불리해요,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하지 않죠. 불리하지 않는데 불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물상 보증인은 뭐는 없지만 채무는 없지만 뭘 지죠? 책임을 지죠. 그러면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러 청구할 필요도 없죠. 바로 뭘 청구하면 되죠? 경매 청구를 하면 되죠. 그럼 이때 병의 토지가 1억 원에 경락이 됐어요. 그럼 을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물상 보증인에게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도 저당권자가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의 뜻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 읽어봅니다. 시작. 채무자 또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뭐예요?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일단 문제를 바로 맞춰봅시다. 이쪽에 보시고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5의 X예요. 다시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그러면 5의 X. X.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채무자도 되고 물상 보증인도 된다. 결국 결론은 둘 다 된다 이거죠. 둘 다 된다.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채무자도 되고 물상 보증인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릴까요? 제가 그 밴드 이렇게 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밴드 그 여러분 숙제 체크 해드리잖아요. 올리면 다 체크를 해드리잖아요. 그때 보면 제일 마음 아픈 게 교수님 3개 틀렸어요. 아니 문제가 5개인데 그중에 3개를 틀렸으면 점수로 계산하면 몇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이에요. 다시 집중해서 강의를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더 많이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좀 마음이 안심이 좀 되죠. 근데 그게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냥 훑어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따로 이제 그 얘기 그냥 이걸 차곡차곡 잘 모으라고 그 왔다 갔다 할 때 자꾸 보시라고 왔다 갔다 할 때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해놨던 걸 그 숙제하고 또 끝내면 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기를 해놓은 거 있으니까 왔다 갔다 자꾸 짬 시간에 자꾸 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보고 출퇴근 시간 때도 보고 그렇게 자꾸 봐야 그 기억이 오래오래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한 5번 정도 보잖아요. 대충 머릿속에 웬만한 건 다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하되 전에 했던 걸 안 까먹게 자주 볼 것 이거예요. 그럼 다시 칠판 옵시다. 그러면 다시 저당권 설정자는 둘 다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채무자도 되고 물상 보증인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뭘 할 거냐면 요 보통 이제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 요 갑의 부동산이든 병의 부동산이든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엔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아닌 제3자 정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건 원칙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요 피담보 채권의 주된 권리고 저당권의 무슨 권리죠? 종된 권리죠. 그럼 이때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이 있죠. 그게 뭘까요? 좋아. 이게 부정성이에요.
부정서 함께 따라다니는 성질. 그러면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당권도 함께 가지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되는 게 언제냐면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갑이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때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뭐가 있고? 합의가 있고 이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 뭐가 있었고 합의가 있었고 이 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요. 피담보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그러면 O의 X예요. X죠.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채권자도 되고 제3자도 된다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중요한 건 이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되려면 반드시 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저당권 설정자 둘 다 된다가 결론이죠.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채무자도 되고 물상보증도 되고 그다음 저당권자도 둘 다 된다는 결론이죠.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채권자도 되고 제3자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42번인데요. 풀어봅니다. 자, 간단하게 푸셨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1번에 갑시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의 X예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의 객체분을 조금 정의를 좀 해볼까요? 자, 합격서 108페이지 올까요? 108페이지 오면 자, 거기 108페이지 오른쪽 분에 보면 동그라미 5번 저당권의 객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거기를 차근차근 하나씩 확인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토지, 건물. 당연히 저당권의 객체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 다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죠. 지상권과 전세권 당연히 저당권의 객체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 임목이라고 되죠. 임목 뭐죠? 이게 등기된 수목의 집단.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건 저당권의 객체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임목, 이거 저당권의 객체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번 다시 와서 그러면 저를 볼까요?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일동 건물의 일부도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일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 된다 그랬죠. 그게 101동 아파트의 101호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죠. 그게 무슨 소유권이죠?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이게 구분 소유권이 된다는 건 저당권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101호 담보로 당연히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일동 건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면 저당권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근데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이건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게 저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성립할 수 있죠. 이건 이름이 뭘까요? 지상권 저당권이라 그래요. 그다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죠. 이건 뭐라고 그럴까요? 전세권 저당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이름 붙이냐는 거예요. 그 지상권 위에 설정이 된 저당권은 지상권 저당권이라고 하고 왜 그렇게 이름 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되물어봤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뭐라고 부를 거예요? 건물 저당권이요. 똑같아요.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성립했어요. 그럼 걔는 이름 뭐가 될까요? 건물 저당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상권 위에 설정이 됐다.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위에 설정이 된 저당권은 전세권 저당권이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각각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되는 건 지상권과 전세권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아까 되는 건 뭐만 된다 그랬죠? 지상권과 전세권만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로 가는 거죠. 완전. 아까 되는 건 두 개만 된다 그랬잖아요. 뭐만? 지상권과 전세권만. 지상권과 전세권. 자, 쓰지 마세요. 그 밑에 제가 정리를 다 해놨잖아요. 자, 좀 읽어봅시다. 밑에 그대로 제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거기 3번, 박스 안에 3번. 네,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역권, 그 다음에 임차권,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은 각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임목은 저당권 된다 그러죠. 임목. 근데 그 밑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은 뭐 생각나야 돼요? 편말. 그러니까 편말에다가 뭐 빌려준 돈 얼마, 변제기 언제 다 못 적죠? 그러니까 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존재 사실을 공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시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다시 칠판 놓을까요? 그러면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건 OX예요. O. 그 다음 2번 갑시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 써봅시다. 그 담보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죠. 그럼 피담보 채권은 무슨 권리일까요? 이건 주된 권리. 저당권은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종된 권리. 그러면 그 주된 권리가 넘어갔을 때 종된 권리가 함께 따라가는 건 되죠. 근데 종된 권리만 뚝 떼서 양도하고 이런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OX, X. 3번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담보한 채권에다가 이게 피담보 채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무슨 권리일까요? 주된 권리. 그럼 주된 권리가 뭐 소멸시효가 완성했든 변제가 됐든 어쨌든 주된 권리가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저당권과 같이 뭐 하는 거죠? 소멸하는 거죠. 뒤에 써야 되겠네요. 자, 이때 말소 등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이 소멸할 때 말소 등기가 필요 없으니까 이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몇 조가 적용되는 경우일까요? 187조. 그럼 이게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187조 중에서 상공, 판경 중에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타 법률 규정에 가면 끝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복습할 때 다시 꼭 한번 잘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 4번 갑시다.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다 하나 더 써놓을까요? 부합물도 씁시다. 조금 이따 배울 내용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각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쳐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이건 제3취득자를 밑줄하시고 제3취득자. 이건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필요비 안 넣었을까요? 필요비. 그러니까 제3취득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필요비를 들였다 또는 유익비를 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각각 경락대금에서 그 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건 OX. 오. 자, 그럼 틀린 건 찾는 거니까 답 뭘 골라야 돼요? 2번. 자, 그다음 이제 학교에서 가서 피담보 채권에 관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피담보 채권. 다시 108페이지로 오셨어요. 자, 거기에 6번 내용 있죠. 6번 내용 찾으셨어요? 자, 6번. 그럼 이때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한다, 한하지 않는다. 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1,000만 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받는 경우 대부분이죠. 근데 이 물건을 빌려줬어요. 물건 빌려주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물건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저당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한다, 한하지 않는다. 한하지 않아요. 그다음 장래도 동그라미 합시다. 피담보 채권은 현재 채권에 한하지 않아요. 장래 채권도 얼마든지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다음 과정 가면 근저당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근저당. 그러니까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늘었다 줄었다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채권이 아닌 겁니다. 장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가 이게 근저당입니다. 결국 피담보 채권은 장래 채권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가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방법은 첫 번째, 저당권을 뭐하는 방법이죠? 실행. 그러니까 저당권을 실행하는 게 아까 무슨 경매라고 그랬죠?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고, 얘는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임의 경매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집행 권한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집행 권원이라는 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같은 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 개시된 집행에 뭐 하는 방법이죠? 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였을 때, 그 집행에 참가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저당권의 지위가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또 저당권자의 지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저당권을 실행하는 건 저당권자 지위를 이용하는 거고,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건 뭐냐면, 그 일반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채무자 재산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자동차 있다 칩시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얘는 이름 뭘까요? 저당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당 부동산 말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은 일반 재산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신 이때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에 변제를 받는 방법은 총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저당권을 뭐 하는 거? 실행하는 거. 두 번째, 이미 개시된 집행에 참가하는 거. 세 번째,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 좀 쉬었다가 저당권의 효력 범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